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이 미국의 관리안에서 발전해온 거예요. 미국이 초기에는 기술을 줬으니까 고문 자격으로 뭔가 좀 알려준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거듭거듭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머리 좋잖아요. 부지런하고. 또 그걸 응용을 또 금방 했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도 꿋꿋이 버텼고, 그런 게 다 모여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K방산이 미국 무기 체계에 준하는. 천물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이 폴란드 냉전 시절부터 군용기, 그러니까 훈련기 중심이지만은 그다음에 전투기는 면허 생산, 그 구소련제 미그 시리즈죠. 두 번째는 이제 T-72 전차. 이게 7,000대까지 면허 생산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 때 동유럽에 어떤 소련이 지배하는 바르샤바 조약권을 이제 포함시켜 지배하는데 사실상 맏형 역할을 했죠. 물론 또 앞에 동독이 또 있었지만은 이 폴란드가 어떤 군수 무기 창고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냉전 시절 때 그게 이제 단절은 됐었죠. 그걸 갖다 버리고 정리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바탕이 그쪽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DNA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무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핵심, 천문하면 탄 발사체죠. 그거를 빼놓고 나머지 차량들, 지휘 통제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 이런 부분은 자기들 현지에서 생산한 거 갖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핵심 탄만 우리한테 사가거나 거기서 현지에서 그것도 면허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지화 해가지고 마치 바르샤바 조약국 때 조약국들이 있을 때처럼 주변의 이웃 국가들한테 동맹국 국가들한테 판매를 이제 한다든지 염가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또 다시 살리려고 하는 과거에 냉전 시절 때 70, 80년대 했던 방식대로 좀 가려고 하지 않나. 하다못해 옛날 구소련 시절 때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BMP-1 보병 전투차가 이제 주력이었는데 최근에 그걸 다시 재생산. 아니 그게 언제 때 무기인데? 이게 생산하는 거 봐서는 폴란드의 새로운 시정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국에 판매하는 거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 폴란드가 이제 현지 생산을 그렇게 하는 경우죠. 물론 이제 F-50 같은 경우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철저한 개량을 미국제 레이더라든지 공대공 미사일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이제 별도 방법인데 이 지상군 무기 체계는 현지화, 자주포, 전차 이런 다연장 로켓포 현지화 시켜서 폴란드 버전을 만들어서 주변국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데 이제 수출을 하는. 물론 지금은 나토 국가니까. 그래서 동유럽 나토 국가들한테 자기가 형 역할을 하려면 무기체계도 외국어를 도입해서 자기 자국화 시켜야 된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훈련이나 군수 기술 지원까지 함께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은 왜 중요할까요? 아니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탄도탄 현무 파이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자체만 유령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비닉하고 어떻게 이동시키고 부대 선정 부대는 어떤 부대를 교육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현지 부지는 어디에다 조성시키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감추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전쟁 시에는 그런 게 두 번째로 밀려나는데 운영 유지라는 게 급하게 사용하다 보면 단편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쏴버리고 소모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이제 이 교육 훈련을 시키잖아요. 계속 이 무기는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리고 군수 지원 이걸 정비도 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러려면 이제 해당되는 이 외국에서 도입한 거라면 그 기술 외국에서 무기 체계라면은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할지 그 기술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자국화 시켜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인데 우리나라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인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거 미국으로 보내서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전투기 같은 경우 그러면 일단은 단순한 비행을 시키려면은 레이더가 이제 멈춰 있어도 그러면 기본적인 정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제 폴란드도 겪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 극동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처음 도입하는 유럽에서는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떤 안정화, 정착화 시키려면은 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회사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그다음에 카이의 그런 기술 지원, 군수 지원이 초기에는 돈을 이제 지불하고 와서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운영 유지하는 방법, 정비하는 방법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런 조건을 당연히 끼워넣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FMS 장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도입할 때 그 항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책자까지 그 교육 훈련 사용할 때 책자까지 교범 같은 거 종이로 된 교범들 아무리 지금 스마트폰이고 인터넷 세상에는 또 교범은 나름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종이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다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다 이제 묶으면은 거래의 가격이 얼마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형성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수주받는 입장이니까 그쪽은 발주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기본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이 각각의 방산업체들이 기존의 현재 K2 전차나 K9 A1 자주포를 그렇게 현지화시켜서 팔면은 그들이 금방 이거에 대해 시스템에서 파악하고 또 면허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자국화시켜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 또 그 다음에 시장을 잃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무기 K방산이라는 게 현재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 무기 개량용 최소한 개량용이라든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 그 무기 체계를 빨리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그래야만 K방산이 2030년대 이어지는데 지금은 그냥 돈 받아서 배불리게 바쁜 회사가 있어요. 뭐 특정 회사인데 업체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그런 회사들은 과연 미래가 있을까? 지금은 돈을 잘 벌어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카이처럼 KF11의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만간 생산, 양산량이 나와서 부대 배치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시작이 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미래가 보이죠. 어느 일정 기간 한국형 전투기 FA50에서 발전된 70% 이상의 국산화를 갖는 한국형 전투기는 앞에 미래가 최소한 10년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딱 팔면은 우리가 돈을 그냥 벌 수 있는. 근데 지상 무기 체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무인화 쪽으로 자꾸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아직 정식으로 채택을 안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수출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 이제 캐시가 들어오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 벌어서 야 여기 뭐 돈이 뭐 적자나 때문에 여기 메꿔.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 회사는 뭐 소위 영어로 캐시카우라고 그러는데 현금을 뭐 낳는 힘들어요. 해당되는 회사는 옆에서 벌어서 이렇게 다 채우다 보니까 그러려고 인수했나 봐. 그 회사를 뭐 잘한 거지 인수를요. 운도 좋았던. 그런 회사는 이제 재투자를 나름대로 국가의 R&D 예산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뭐 ADD나 그렇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미래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2030년대에 지상무기 체계 가지고 또 우리가 K방산의 어떤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항공 분야, 군용기 분야죠. 그다음에 잠수함이라든지 뭐 수상 전투함 분야, 뭐 헬기까지 포함시켜서 이거를 빨리 육성을 하고 뭔가 좀 치밀하게 제2의 K방산을 이제 목표로 좀 띄워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과도기죠. 아직은 대표적인 선수가 KF11인데 아직 뭐 양산형이 나오기 전이니까 일반 공개되기 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 국가들이 결국 우리한테 처음에 대량으로 물건 사간다 하더라도 지나면은 이제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돈을 주고 정식으로 돈을 주고 기술을 사간 TUK가 그렇습니다. 자주포, 전차, 초등훈련기 더 나가선 T50급의 고등훈련기. 또 하나 아직은 이제 뭐 시작이 좀 지지부진한데 TUK 칸전 그게 우리 이제 KF11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냐면 2011년도 기준은 이제 TUK하고 이제 그런 게 형성이 시작이 된 건데 덩달아 이제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우리가 좀 불리할 경우였는데 그때는 K방산이라는 게 초기였기 때문에 수출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이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회사의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직원들 그런 측면에서 좋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좋은 것만 아니다. 이게 소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걸 대비해서 그 후속 물건들을 좀 열심히 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방산업체 특히 뭐 특정 업체는 뭐 그 생각이 관심이 실제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해요 그런 부분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데에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이 20년 전에 발전을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면허 생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미국제, 또 이제 유럽제의 장비들은 이제 기술들을 들여와서 우리 한국화 시키려고 접목을 시키기 많이 노력했고 고생하던 시절에 2010년도 이전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2년부터 본격 발전했죠. 왜냐면 대한민국 국군한테가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차 자주 마무리해야 됐었고 그 당시 K9, 그다음에 이제 F-50도 2013, 14, 15년도에 일선 부대 배치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갔죠. KF-21 전투기 같은 경우 전차. 근데 전차는 기본형에서 파워팩 문제로 인해서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생산을 하니까 뭐 소량 생산이든 뭐 2차 양산이든 뭐 해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방산 제품이 미국의 관리 안에서 발전해온 거예요. 미국이 초기에는 기술을 줬으니까 1970년대 후반에 그다음에 일정 부분 컨설턴트 어떤 고문 자격으로 뭔가 좀 알려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ADD가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다. 이 동맹국의 군사력, 군사 무기 기술을 어느 일정 부분 미국과 격차는 있지만은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냉전 시절 때 소련 포위 정책의 일환이었는데 무기 정책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거듭거듭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머리 좋잖아요,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응용을 또 금방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도 굳이 버텼고 뭐 현대로템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다 모여지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K 방산이 미국 무기 체계에 준하는 밑에까지 올라왔구나.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앞에서 막 전쟁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무기 조달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1차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그 라인을 밤새 가동하고 1년 내내 가동해서 막 급속도로 생산해서 배치하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무기 체계는 복잡하잖아요. 그 옛날에 비교해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 뭐 전투기 전차 뭐 한 대 뭐 생산하는데 전투기는 뭐 한 2년 잡아야 되고 전차는 서둘러서 우리 대한민국 기준하면 한 1년 반이고 인도하기까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 무기 체계를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러우 전쟁 초기에. 왜냐면은 구소련제 T-72 전차를 막 우크라이나한테 앞에 싸우고 있으니까 일종의 방패잖아요. 폴란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줘서 계속 밀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밀리면 자기 앞에까지 오니까 러시아군이. 그래서 T-72 전차를 뭐 있는 거 다 준다. 지금 T-72 전차가 폴란드군에 없어요. 그 공백이 있었다는 거 한때 쉬쉬하면서. 근데 그거를 빨리 채우려다 보니까 초도 제품도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초도 제품이 교육 훈련 해당되는 승무원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또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도 제품을 빨리 들어와서 뭔가 정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육군에 들어갈 물건을 대신 빨리 우리한테 줄 수 있냐. 그게 뭐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전투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에 막 납품을 하려던 거를 빨리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오케이 하니까 그럼 그 다음 발주를 3차까지 4차까지 해주겠다. 그런 상당히 우리가 K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 계기가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 정책이 된 거죠. 그래서 급한 물건들 구소련제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 준 거 공백을 대한민국 제품으로 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 준하는 무기체계고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또 미국은 자기들이 비축했던 M1 A1 지금 A2로 넘어가지만 비축한 전차 미국은 이제 그걸 잘하니까 드넓은 땅에 뭐 여러 가지 부대에다가 비축을 잘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왔고 물론 그게 뭐 가솔린 엔진이다 뭐 여러 단점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를 따질 때가 아니었고 폴란드군은 2, 3년 전만 해도 그래서 투트랙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고성능 무기는 미국제로 이제 그래 비축한 거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군에 납품하는 거 빨리 받아서 채워넣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전차를 줬기 때문에 자주포도 뭐 122mm 자주포도 줬기 때문에 구소련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색다른 수출이 이제 이루어졌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그 사례를 이제 폴란드 사례를 보고서 뭐 미국제 무기라든지 뭐 서유럽제 뭐 전투기라든지 사면서 동시에 한국제 제품을 이제 산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게 상당히 좋은 이제 사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이제 이어지는데 동남아시아 시장 꽉 잡고 있고 근데 걱정은 이제 중동 시장을 또 이제 어떻게 뚫을 것인가. 거기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니까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방산 무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전문 것도 아니고 또 미국도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제로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중동 국가들도 마치 폴란드 사례를 들면서 면허 생산,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공동 개발 그걸 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근데 아랍에미리트 해주는 건 좋은데 또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거 해주면 또 제2의 튀르키예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수출 협력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사우디보다 더. 사우디는 그동안 이제 보여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랍에미리트가 과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외교 관계도 여기저기 다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아닌가. 우리 K방산의 진출을 현지화시키는 거를 폴란드는 그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뭐 주변국에 판매한다. 예측을 할 수 있고 사우디까지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예측이 안 될 것이다. 외교 관계가 뭐 중국하고 긴밀하다든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여러 나라 손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의 전통적인 폴란드보다는 중동 국가들은 이제 그런 이중적인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나라별로 방산 수출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더 세밀하게 따질 때가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종의 뭐 방산 보안이라 할 수도 있죠. 무조건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제 과제가 2026년도부터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는 한국이 아니라 스웨덴이 선택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컸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인접국을 선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덴 잠수함이 대한민국이 1999년대 와서 214급 잠수함하고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좋다는 거죠. 독일 것만큼. 그다음에 그쪽에 연안 지역이 수심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트해가 그리고 지금 폴란드 해군이 대량 도입하는 뭐 캐나다 사업처럼 캐나다 사업도 뭐 이제 단계별로 4척에서 롱텀으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12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배치 1, 배치 2, 배치 3. 근데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한꺼번에 12척 사면 돈이 캐나다 국방비가 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건데 근데 거기는 이제 큰 사업이죠.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60조라고 하니까. 근데 폴란드는 2-3척. 일단 연안을 순찰할 수 있는 페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잠수함과 동시에 주변국하고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무기 잠수함의 공통화도 필요했고 물론 이제 독일이 있고 스웨덴이 있는데 해역을 보니까 독일 것보다는 스웨덴 게 좀 더 성능이 자기들한테 맞은 거예요. 작전 요구 성능이 ROC가. 그다음에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경제협력도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양쪽에 침공을 받았던 소련과 독일한테. 그런 감정들 기반을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스웨덴 잠수함을 더 점수를 뭐 단 0.1이라도 준다든지 심리적인 것도 작용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파격적으로 스웨덴 선정이 되지 않았나. 스웨덴 잠수함은 그동안에 싱가포르에 중고 잠수함 수출하고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싱가포르 해군도 최근에는 뭐 독일제를 더 선호한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실적이 있고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이고 과거의 역사를 이제 비교했을 때 독일보다 스웨덴제 사서 오히려 문제가 없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배경이 또 작용하지 않았나. 기술적인 거야 뭐 어차피 뭐 비슷하니까 스웨덴 잠수함이나 독일 잠수함이나 뭐 각자 탁월한 성능들이 있으니까 어떤 심도가 낮고 척수가 몇 척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3,000톤대 잠수함을 가지고 이제 뛰밀었다는 게 경쟁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워낙 우리가 이 장보고 3를 수출 상품으로서 내놔가지고 성공한 적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이 필요하죠.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업에 가서 우리가 폴란드 사업에 지긴 했지만 독일하고 경쟁을 했다. 그래서 여기도 캐나다 사업도 지금 오게 된 거다. 뭐 그런 어떤 좀 배경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패배하기는 했지만은 예상 밖으로 유럽에 또 가서 경쟁했다는 게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저는 뭐 그건 잘했다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HD 현대 하나오션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HD 현대가 자기들이 수중 잠수하면은 좀 약하니까 조금 뭐 음해성 발언들을 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쪽 그 홍보를 할 때 유럽에 가서 그건 또 하나의 뒷얘기고 그런 설레가 있었는데 캐나다 사업에서는 오히려 이제 HD 쪽에서 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그룹. 뭐 자동차 사업부도 있고 그런 현대자동차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불협화음은 없는 걸로 협조를 잘하고 뭐 정부에서 주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팀이 캐나다 사업 경쟁에서는 뭐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뭐 나쁜 얘기는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폴란드 사업은 우리에게 있어 좀 좋은 경험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폴란드 해군의 또 선택은 뭐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선정한 거다. 척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뭐 지금 와서도 이렇게 뭐 대서특필을 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요즘 폴란드가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유럽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군비를 늘리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나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의체인 EU 여기서 봤을 때는 신냉전이잖아요. 어떤 시대가 또 바뀌어서 중간에 우리가 즐겁게 보냈던 30년 전이 있었고 물론 미국한테는 대타리 전쟁이 20년 있어서 괴로웠지만은 그 지나면서 또 신냉전이 이제 등장했어요. 과거에 냉전 시절 때 70년대, 80년대 그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던 소비에트 연방이 다 흩어지면서 러시아는 줄어들면서 순수한 러시아의 군사력 가지고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냉전 시절 때는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는 일종의 중간에 폴란드가 바르샤바 조약군이었고 동독이 있었고 최전방은 그 당시에는 서독이었죠. 근데 그게 그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일단 1차적인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89년도, 90년도 맞이하고 그리고 걸프전이 생겼고 이제 바로 이제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에 그리고 91년도 2월에 다국적 연합군이 이제 쿠웨이트를 탈환했었고 그 연말 91년 연말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경선이 중간에 이제 회색지대가 있어요. 중간 완충지대가 이제 폴란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러시아로 줄어든 현재 소련에서 러시아 줄어든 러시아 자기들이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군사력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핵무기가 많이 갖고 있지만은 재래시 전력을 경제력에 맞게 조정을 하던 시작이 해야 되고 정치 체계도 서방 측에 좀 민주제도 흉내를 좀 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영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90년대 후반부터 나토가 자기들 살기 위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뭐 힘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재래식 군사력이 동진을 합니다. 옆으로 동진을 하고 다 가입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은 그 시절에 그걸 겪으면서 저렇게 동진을 하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 결국 폴란드, 근데 이제 그 폴란드까지 가서 딱 섰는데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계속 가입을 하겠다. 2010년대죠. 물론 2014년대 1차 러우 전쟁이 발생했죠. 크림반도 중심으로. 지금 2차 전쟁입니다. 앞으로 3차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진 정책에 의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한 중간지대가 회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뺏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전방은 폴란드가 된 거죠. 과거에는 이제 서독이었는데 그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폴란드가 최전방으로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러시아하고는 워낙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자기들 어떤 과거의 국민들이 많이 희생이 됐었고 여러 경우에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일단 최전방의 방벽 역할을 한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우크라이나가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는 아니고 그래서 군사력을 이제 증대시키는 거를 과거의 서독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전차 보유, 전투기 보유를 이제 계속 미는 거죠. 협력을 해주는 거고 뭐 돈이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나토 자금을 그다음에 스스로 폴란드는 역사적인 자기들이 겪었던 거를 이제 생각하면 역사는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군사력을 증대시키는데 그렇지만은 현재 폴란드의 육해공 군사력을 보면은 육군에 집중돼 있어요. 공군력은 아직도 멀었어요.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보유 대수가.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가 48대예요. 물론 저번에 추락해서 47대가 되지만은 F-50 현재 12대 얼마 안 돼요. F-35A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해서 미 본토에서 훈련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 본토에서 폴란드 영토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만 실전 배치가 되는 건데 아직 초기 단계고 제가 느끼는 온도는 폴란드군은 아직 멀었다. 전차가 지금 800여대를 목표로 지금 다 빼준 거 T-70 전차 그다음에 자국에서 개량한 러시아제 전차를 개량한 PT-91 시리즈 이것도 결국에는 사라질 전차 다 보내야 돼. 결국 지금은 몇 대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 보면
그것도 줘야 돼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받으면은 바로 교육 훈련할 때 사용하던 전차 계열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빼줘야 돼. 지금의 122mm 자주포도 다 빼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K방산에서 계속 들어와야 되고 현지에서 생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군사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잠수함도 이제 선정해서 사인을 한 거지 그게 만들어지거나 가져오거나 실전 배치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26년인데 향후 4년 요 사이에 폴란드 군사력이 완전하게 안정화되려면은 아직 시간이 더 있다, 필요하다,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폴란드가 어떤 비전을 보여준 거, 우리가 이러한 장비들을 미국과 서유럽에 대한민국에 발주를 했다. 이거는 홍보성이죠. 나 이렇게 무장력을 군사력을 증대할 테니까 쉽게 넘보지 마라. 근데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 돌파해서 빨리 폴란드를 그러기 전에 폴란드를 갖다 때려야 되는데 그런 조급성이 푸틴한테는 있는 거고. 근데 2030년, 그러니까 유럽에서 2030년대에 폴란드군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작 단계다. 이건 이제 유럽의 상황이고 또 중국, 뭐 먼저 말씀드린 중국의 경우는 아직 마무리 거기다 안 된 거. 중국도 대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나 지휘부나 무기 체계가 다 완비가 100%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실제 지구상에서의 어떤 대전, 세계 대전급의 지역 전쟁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향후 몇 년 앞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2030년대가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 전 단계 시기고. 그래서 폴란드의 어떤 군사력이 강력하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마치 냉전 시절 때 러시아제 T-72 전차 7,000대까지 면허 생산한 규모를 갖추려면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군사적 역할이나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나토가 좀 웃기는 게 말로는 이제 뭐 군비 증강을 해야 되고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방산을 다시 부흥시킨다고 말로는 이제 아주 성차 아주 그냥 쫙 많이 벌려놨죠.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뭐 일부의 뭐 자주포라든지 어떤 무기체계 일부는 지금 생산 증대를 한다든지 뭐 수출을 뭐 늘린다든지 협상을 많이 한다든지 협의를 많이 한다든지 세일즈에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기사로 많이 나오죠. 접할 수 있고. 근데 뭐 아직도 이 나토의 주요 국가들 특히 뭐 프랑스, 독일 아직 정신 안 차렸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폴란드의 역할이 앞에서 이제 방벽이 넘어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 과도한 그 역할을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지금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의 휴전이나 종전이 안 되더라도 일단 뭐 그 지리한 전투를 계속 이어줘야 돼요. 그게 어떤 아주 한쪽이 뭐 이렇게 결판을 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라도 유지되게 이쪽에 배후 국가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뭐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 하지만은 속도가 느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 옛날의 강국이었던 냉전 시절 때 못 믿겠다는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멀리 미국의 어떤 지원이 좀 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증대가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결국 K방산에 의존하는 도가 많아졌고 앞으로도 높은데 2030년까지 K방산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화 시키겠다. 가고 있는 거죠 막판에. 우리는 이제 뭐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것도 일반 경제 수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떤 5대 4대 아주 중요한 경제 수출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첫 번째고 뭐 자동차가 있고 조선이 있지만은 뭐 네 번째라면 이제 방산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서 어떤 숫자상으로는 다 채워야 되고 지금 폴란드군의 전차 부대가 K2 전차 부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게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PT-91 구소련제 개량전 전차가 다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레오파르트 옛날 2A4 같은 옛날 그 냉전 시대 전차도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레오파르트 시리즈 중에서 구형은 또 빼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운영 경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무기를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 근데 배후 국가들은 말로만 여러 가지 뭐 아주 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 폴란드이기 때문에 좀 더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아니면 매달 현지 뉴스 나오는 거를 어떤 이간질하는 뉴스에 관심 갖지 말고 순수하게 폴란드가 어떻게 면허 생산이나 현지화 시키는지야 그게 상당히 좀 우리가 지켜보고 그 높낮이가 얼마큼 우리한테 받아갔는지 기술력을 그것도 좀 관측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다음 판매할 물건은 어느 정도 좀 성숙도가 높아져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력이 좋아져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매될지 이거를 지금 연구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군사력은 이제 시작이다. 근데 2030년을 넘어가야만 어떤 유럽, 나토의 방벽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과거에 서독이 했던 것처럼.